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시퍼런 번개가 내리꽂혔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는 대지를 사정없이 두들겨댔고 그 빗줄기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인지 사람의 통곡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뒤뜰,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속에 한 노파가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노파의 앙상한 등허리를 채찍처럼 후려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퍼내고 있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배어나와 빗물과 섞여 흙탕물로 흘러내렸으나 노파의 눈은 오직 눈앞의 구덩이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번쩍 하고 다시금 번개가 치자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노파의 얼굴이 귀신보다 더 끔찍한 형상으로 드러났다. 깊은 밤,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소리에 잠에서 깬 장수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불안감에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아내 월선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넘은 그는 방문을 조금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가 처마 끝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뒤뜰 쪽에서 기이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싶어 장수는 방문 옆에 세워둔 몽둥이를 집어들고 마른 침을 삼켰다. 쿵, 쿵, 쿵. 빗소리 사이로 둔탁하게 들려오는 저 소리는 분명 누군가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였다. 장수는 공포심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뒤뜰로 향하는 쪽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드러난 광경에 그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곳에는 자신의 어머니인 신씨가 속옷 차림으로 비를 맞으며 땅을 파고 있었다. 평소 조신하고 정갈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악령에 들린 듯한 광기 어린 몸짓만이 있을 뿐이었다. 장수는 어머니를 부르려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중얼거림이 빗소리를 뚫고 그의 귓가에 박혔기 때문이었다. 묻어야 해. 다 묻어버려야 해. 이 썩어 문드러질 인연도, 뼈에 사무친 원한도 다 흙으로 돌아가야지. 신씨는 흙구덩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자 옆에 놓아둔 낡은 거적을 벗겨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을 본 장수는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지프로 엮어 만든 사람 크기의 인형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은 장수가 며칠 전 헌 옷이라며 내다 버린 자신의 저고리였다. 신씨는 그 지핀형을 마치 죽은 자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서러움이 북받치는 손길로 구덩이 속에 눕혔다. 빗물에 젖은 지핀형의 얼굴 부분에는 먹물로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었는데 빗물에 번져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신씨는 털썩 주저앉아 인형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지 않았더라면 이 어미가 살아서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것을. 죽어라. 차라리 죽어서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절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장수의 가슴을 후려쳤다. 그것은 단순한 넋두리가 아니라 뼈와 살을 깎아내며 토해내는 저주이자 피 끓는 애원이었다. 장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도대체 무엇이 어머니를 저토록 미치게 만들었단 말인가? 장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는 아니었어도 남들만큼은 한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아내 월선이 들어온 후로는 집안 살림도 펴고 어머니께 끼니 거르지 않게 해드렸다. 믿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장례식은 그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신씨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흙을 퍼담기 시작했다. 인형 위로 차가운 진흙이 덮일 때마다 장수의 심장 위로도 묵직한 돌덩이가 얹히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어머니는 흙을 다 덮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평평해진 땅 위를 맨발로 쿵쿵 밟으며 다졌다. 마치 그 안에 묻힌 존재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듯. 그 발짓에는 섬뜩한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새벽이 가까워 올수록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장수는 덜덜 떨리는 몸을 이끌고 방으로 기어 들어왔다.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이불 속에 파묻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내 월선의 얼굴이 묘하게 이질적으로 보였다. 장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어머니가 지핀형을 향해 내뱉던 그 저주, 섞인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차라리 죽어서 다시 내 뱃속으로 들어오너라.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수록 공포보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으면 반드시 어머니에게 지난밤의 일에 대해 물어보리라 다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 폭우가 휩쓸고 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장수는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안방으로 건너갔다. 밤새 그 난리를 쳤으니 어머니가 몸져 누워 계시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방문을 열자 신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으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방 안 어디에도 지난밤의 광기나 진흙투성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일어났느냐? 밥상 차려놓았으니 어미랑 같이 먹자꾸나. 신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다정하여 장수는 순간 자신이 정말로 꿈을 꾼 것인가 착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을 본 순간 장수는 숨을 들이켰다. 바느질감을 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가락 끝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직 씻겨나가지 않은 검은 흙대가 깊이 박혀 있었다. 장수는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어머니는 갓 지은 하얀 쌀밥을 숟가락 가득 퍼서 장수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많이 먹거라. 우리 장수가 기운을 차려야 집안을 일으키지. 그 자애로운 미소 뒤에 지난밤 지핀형을 저주하며 땅을 밟던 귀신 같은 형상이 겹쳐 보였다. 그때 부엌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아내 월선이 들어왔다. 어머님, 제가 아침에 누룽지 좀 끓여 드시라고 했잖아요. 쌀도 별로 없는데 무슨 아침부터 흰 쌀밥이에요. 월선의 앙칼진 목소리에 신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장수는 아내를 나무라려 했지만 월선이 눈을 흘기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신 씨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국만 떠먹었다. 장수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가 되어 잿바느질과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악착같이 장수를 키웠다. 그녀에게 장수는 세상의 전부이자 살아가는 이유였다. 장수 역시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어릴 적에는 효성이 지극했다. 그러나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장수는 돈을 많이 벌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장사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이속 밝고 셈이 빠른 월선을 만나 혼인하게 되었다. 월선은 생활력이 강했지만 그만큼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인 여자였다. 그녀가 집안의 주도권을 잡으면서부터 신 씨의 위치는 점차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게 되었다. 장수는 아내의 등살과 어머니의 침묵 사이에서 점차 아내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장수는 뒤뜰로 나갔다. 지난밤 어머니가 땅을 파던 그곳을 확인해야만 했다. 햇살이 내리쬐는 뒤뜰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장수의 눈에는 어제와 달라진 흔적이 분명하게 들어왔다. 장독대 뒤편, 빗물에 쓸려 내려온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 땅을 파고 다시 메운 듯한 봉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장수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져보았다. 축축한 흙의 감촉이 지난밤의 공포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뒤를 돌아본 장수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역광을 받아 표정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낫을 손에 든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낫은 밭일을 하러 갈 때 쓰는 평범한 낫이었지만 지금 장수의 눈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무기처럼 보였다. 신씨는 천천히 장수에게 다가왔다. 어젯밤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잠은 잘 잤느냐? 어머니의 질문은 평범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본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다. 장수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다. 네.
어머니, 천둥 소리가 요란하여 좀 설쳤습니다. 장수의 대답에 신씨는 묘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그 기괴한 표정. 신씨는 들고 있던 낫으로 불쑥 장수 옆에 땅을 툭 하고 찍었다. 땅이 많이 물러졌구나. 잡초를 뽑으려 했는데 뿌리까지 아주 잘 뽑히겠어. 그날 오후 장수는 마을 어귀주막에 앉아 탁주를 들이켰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어머니의 행동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치매가 온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에 홀린 것일까? 답답한 마음에 술잔만 비우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마을 노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자네, 그거 들었나? 옆마을 김진산에 노모가 며느리 구박을 못 이겨 우물에 빠져 죽었다네. 에구, 데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품 안의 자식이지. 장가 보내면 며느리 남편이고 남이나 마찬가지야. 노인들의 한탄 섞인 말들이 장수의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그는 술잔을 탁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수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대문에 들어서려는데 안방에서 아내 월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여기다 둬요? 장수가 황급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뛰어들어가니 월선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구석을 가리키고 있었고 신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월선이 가리킨 곳, 장롱 위에는 지난밤 장수가 보았던 그 지핀형이 놓여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여전히 피눈물 같은 먹물을 흘리고 있는 그 흉물스러운 인형이 안방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월선은 공포와 혐오감에 몸서리쳤지만 신씨는 태연하게 입을 열었다. 내 손주놈이다. 너희가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내가 정성껏 만들어 데려왔으니 앞으로 내 자식처럼 귀하게 여겨라. 장수는 숨이 턱 막혔다.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핀형을 손주라 부르며 며느리에게 들이미는 시어머니라니. 월선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도끼 어린 눈으로 신씨를 쏘아붙였다. 노망이 드셔도 곱게 드셔야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입니까? 당장 갖다 버리세요. 월선이 지핀형을 낚아채려 하자 신씨가 번개같이 손을 뻗어 월선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이것은 내 목숨 줄이자 너희의 명줄이다.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날엔 너희에게도 큰 화가 미칠 것이다. 신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살기에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장수는 깨달았다. 지난밤의 폭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말로 이 집안에 진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고 차가워졌다. 안방의 상석을 차지하고 앉은 지핀형은 밤낮으로 두 부부를 감시하는 듯했고 신씨는 그 인형을 살아있는 손자처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다. 아침이면 인형의 얼굴을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식사 때마다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인형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중얼거렸다. 아가, 많이 먹거라. 네, 아비는 제 어미도 굶기지만 할미는 너를 굶기지 않는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월선은 소름이 끼쳐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고 장수는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밥그릇을 비웠다. 집안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신씨의 기이한 독백과 월선의 날카로운 신경질만이 맴돌았다. 장수는 본래 심성이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 어릴 적 콩 한 쪽도 어머니 입에 먼저 넣어드리고 겨울이면 어머니의 방구들이 식을까봐 산에서 나무를 해다 나르던 효자였다. 그러나 가난은 효심조차 사치로 만들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삶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점차 무거운 짐으로 변해갔다. 그때 나타난 월선은 장수에게 있어 구원과도 같았다. 셈이 빠르고 악착 같은 월선 덕분에 집안 살림은 조금씩 피기 시작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월선은 시어머니인 신씨를 짐짝 취급했고 장수는 아내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머니의 눈물을 애써 외면하게 된 것이다. 눈과 귀를 닫아버린 아들.
그것이 장수가 선택한 비겁한 평화였다. 월서는 신씨가 노망이 났다고 확신하며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지핀형을 손자라며 끌어안고 사니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죠. 밤마다 귀신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데 이러다 우리 서방님까지 잡을까 겁이 납니다.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월선의 말에 혀를 차며 동정했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월선의 교활한 속내는 보지 못했다. 월선은 신씨를 미치광이로 몰아세워 집안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나아가 신씨를 뒷방이나 헛간으로 내쫓을 명분을 쌓고 있었다. 장수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지만 아내를 말릴 용기는 없었다. 식사 시간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월선은 밥상을 차릴 때마다 교묘하게 차별을 두었다. 장수의 밥그릇에는 윤기가 흐르는 셉쌀밥과 고기 반찬이 올라왔지만 신씨의 앞에는 며칠 지난 찬밥 덩어리와 짠무 몇 조각이 전부였다. 어머님, 쌀독이 비어가서 어쩔 수 없네요. 노인네는 소화도 잘 안 되시니 찬밥이 낫지요. 월선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하면 신씨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신씨는 그 찬밥조차 자신의 입에 넣지 않고 지핀형에게 먼저 먹이는 신음을 했다. 우리 귀한 손주. 이 애미가 주는 밥이 목에 걸리더냐. 내 애미가 주는 밥은 독이 든 것 같아. 차마 못 먹겠느냐. 신씨의 뼈있는 말에 월선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어느 날 밤 장수는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했다. 물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호기심의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장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가 지핀형을 무릎에 눕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잘도 잔다. 내 새끼. 부디 다음 생에는 부잣집에 태어나거라. 배 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애미아비 사랑 듬뿍 받고 자라거라. 이 할미처럼 자식 농사 망치지 말고. 어머니의 자장가는 구슬프기 짝이 없어서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팠다. 장수는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미친 것이 아니었다. 저 행동은 미친 척을 하며 아들의 불효를 꾸짖는 피맺힌 절규였다. 그러나 장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 대신 도망치듯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진실을 마주하기엔 그는 너무나 비겁했다. 월선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이제 대놓고 신씨를 무시했다. 빨래를 할 때도 신씨의 옷가지만 쏙 빼놓고 하거나 방에 불을 떼지 않아 냉골에서 자게 만들었다. 기름값이 금값인데 송장치를 날 머지않은 노인네 방까지 군불 뗀 필요가 뭐 있어요. 월선의 표독스러운 말에 장수는 그래도 날이 찬데 하며 말끝을 흐렸지만 월선이 눈을 부라리자 입을 다물었다. 신씨는 차가운 냉방에서 지핀형을 꼭 껴안고 체온을 나누며 밤을 버텼다. 춥지. 나도 춥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는 것보단 낫지 않으냐. 신씨의 중얼거림만이 서리 낀 문풍지를 흔들었다. 그러던 중 장수가 장터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에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월선이 씩씩거리며 서 있었다. 여보, 저 노망난 늙은이가 드디어 일을 쳤어요. 내가 아끼는 장독을 다 깨부수고는 안에 귀신이 들었다며 헛소리를 하잖아요. 월선의 고함 소리에 장수가 신씨를 쳐다보았다. 신씨는 빗자루를 든 채 멍한 눈으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장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자 신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공허해서 장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귀신이 내 처의 등 뒤에 붙어있더구나. 탐욕 귀신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너를 잡아먹으려 하기에 내가 쫓으려 했다. 월선은 기가 막히다는 듯 펄쩍 뛰었다. 보세요. 이제는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저주하네요. 저 늙은이를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꼴을 보고 싶으세요. 월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장수를 협박했다. 장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머니의 기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빼앗아 던져버렸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며느리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나셨습니까?
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 않습니까? 장수의 고함에 신씨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독설은 며느리의 구박보다 더 깊게 신씨의 심장을 찔렀다. 그날 밤 신씨는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방에서 구미불 하나에 의지한 채 신음하는 어머니를 보며 장수는 마음이 약해졌다. 의원이라도 불러야 하지 않을까. 장수의 말에 월선은 코웃음을 쳤다. 돈이 썩어납니까? 그냥 늙어서 기력이 쇠한 거예요. 뜨끈한 국물이나 좀 끓여 먹이면 될 것을. 무슨 의원 타령이에요? 월선은 매정하게 돌아누웠다. 장수는 끙끙 앓는 어머니의 방 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결국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 아내의 말대로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것이 어머니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애써 모른 척했다. 다음 날 신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병색이 완연하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신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그리고는 장수와 월선을 불렀다. 내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정정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의아해하며 마루로 나왔다. 신씨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지핀형이 앉아 있었지만 그 옆에는 낡고 투박한 옹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입구가 단단히 밀봉된 그 옹기는 꽤나 무거워 보였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겠느냐. 너희가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도 안다. 신씨의 직설적인 말에 장수는 헛기침을 했고 월선은 딴청을 피웠다. 신씨는 옹기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이 옹기는 내 친정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가보자부다. 내가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가려 했으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리지 싶더구나. 가보라는 말에 월선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의 눈길이 옹기에 꽂혔다. 가보라니요, 어머님? 댁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무슨 가보가 있어요. 월선의 의심 섞인 물음에도 신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겉만 보고 속을 어찌 알겠느냐. 내가 평생을 입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으며 모아온 것이다. 이 안에는 너희가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한 것이 들어있다. 신씨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다. 장수조차 그 말에 혹하여 옹기를 쳐다보았다. 허나 이것을 아무에게나 줄 수는 없다. 효심이 지극한 자만이 이 옹기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신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탐욕이라는 미끼가 던져졌다. 월선과 장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신씨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자식의 효도를 돈으로 사야만 하는 이 처참한 현실이 서러웠지만 이것만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섭섭하게 해드린 건 다 살림이 팍팍해서 그런 거 아시죠? 제 마음은 늘 어머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월선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녀는 신씨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기 시작했다. 장수 역시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머니,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진작 의원을 불렀어야 했는데. 두 사람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신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돈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드는 꼴이었다. 신씨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두고 보겠다. 누가 진정으로 이 애미를 생각하는지. 이 옹기의 주인은 내 죽는 날 결정될 것이다. 그날부터 집안의 풍경은 기괴하게 변해갔다. 월선은 매 끼니 고기 반찬을 올리며 신씨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고 장수는 퇴근길에 어머니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사들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 곁에 놓인 옹기만을 쫓고 있었다. 신씨는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속으로 칼을 갈았다. 먹어라. 많이 먹어 두어라. 이 밥은 너희의 탐욕이 차린 제사상이니라. 신씨는 지핀형을 향해 윙크를 하며 속삭였다. 보아라. 돈 앞에서는 귀신도 부모도 춤추게 한다는 세상이다. 이제부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조련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신씨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한 어미의 서글프고도 독한 결기의 빛이었다. 장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의 온기에 정말 금덩이라도 들어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의구심이 들다가도 낮에 본 어머니의 확신에 찬 표정을 떠올리면 다시금 욕심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아내 월선과 머리를 맞대고 속삭였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비위를 잘 맞춰드려야겠어. 저 온기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팔자 고치는 거야. 월선도 눈을 반짝이며 맞장구 쳤다. 그럼요. 당신은 아들이니까 더 잘해야죠. 내일부터는 어머니 발도 씻겨드리고 업어드리세요. 두 부부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온기를 두고 김칫국을 마시며 희희낙낙했다. 방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신씨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핀형을 끌어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불쌍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쳤다. 문풍지가 요란하게 떨렸지만 신씨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차가운 겨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온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이 연극의 끝이 파국일지라도 멈출 수는 없다고. 썩어 문드러진 자식의 마음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어미의 살점마저 베어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신씨는 온기 뚜껑을 어루만지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거짓된 효도와 진실된 탐욕이 춤추는 이 집안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인가. 어둠 속에서 신씨의 눈동자만이 촛불처럼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다. 집안의 풍경은 마치 요술방망이라도 휘두른 듯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있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신씨의 방에는 두툼한 비단 이불이 깔렸고 퀴퀴한 곰팡내 대신 구수한 숭뵼 냄새와 향긋한 약재 냄새가 감돌았다. 월선은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밥상을 차려냈고 장수는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요강을 비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자, 효부가 따로 없는 풍경이었으나 그들의 눈길은 수시로 안방 구석에 모셔진 낡은 온기를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다. 신씨는 그 모든 가식적인 연극을 꿰뚫어 보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하며 상전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며 찬밥을 먹던 뒷방 늙은이가 아니었다. 온기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이 집안의 진정한 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가, 국이 좀 짜구나. 내 입맛이 예전 같지 않아. 짠 것을 먹으면 속이 뒤집힌다. 신씨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타박하자 월선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침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끓인 조기 매운탕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주는 대로 드시지 무슨 잔말이 많아요 라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월선은 억지로 입꼬리를 말아올리며 상냥하게 대꾸했다. 어머,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심심하게 끓여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월선이 밥상을 들고 나가자마자 부엌에서는 우당탕하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신씨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지핀형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들리느냐? 저게 다 욕심이 부딪히는 소리다. 속이 끓어오를 테지. 하지만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법이다. 장수는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거기 말고 조금 더 위. 아니, 더 아래. 아이고, 소나귀의 힘이 하나도 없구나. 나무에다 나르던 힘은 다 어디에 팔아먹었느냐. 신씨의 까탈스러운 주문에 장수의 손가락이 저려왔다. 그는 속으로 저 온기만 아니었으면 하고 수십 번도 더 되뇌었지만 어머니의 말라 비틀어진 종아리를 만지는 순간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다리는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피부는 거칠기가 샌드페이퍼 같았다. 문득 어린 시절 홍역을 앓던 자신을 업고 밤새 심리기를 달려 의원에게 갔던 어머니의 튼튼하고 따뜻했던 등판이 떠올랐다. 그때의 그 강인했던 어머니는 어디 가고 제 손길 한 번에 부서질 듯 위태로운 노파만이 남아있는가. 장수는 순간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다리를 주물렀다. 그것은 연민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저 온기를 얻기 위한 인내심인지 그 자신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월선과 장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서로가 어머니에게 더 잘 보여 온기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월선이 신씨의 머리를 빗겨주며 어머님, 머릿결이 아직도 고우세요. 제가 시장에서 참기름을 사다 발라드릴게요. 라고 아양을 떨면 장수는 질세라 어머니, 날도 좋은데 제가 읍내 구경이라도 시켜드릴까요? 없고 다녀오겠습니다. 라며 나섰다. 신씨는 두 사람의 경쟁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며느라, 내 등 가려운 곳 좀 긁어다오. 손톱이 길어서 시원하겠구나. 라며 월선에게 퇴근 일을 시키고 장수에게는 아비야. 내가 예전에 먹던 홍시가 생각나는구나. 지금 철이 아니지만 네가 구해올 수 있겠느냐? 라며 무리한 요구를 던졌다. 두 사람은 속으로 욕을 퍼부으면서도 옹기 뚜껑이 열리는 그날을 상상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월선이 살금살금 안방으로 기어들어갔다. 신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월선은 옹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든 것이 금덩이인지 은덩이인지 확인하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옹기 뚜껑을 잡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대지 마라. 부정탄다. 월선은 화들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다. 자는 줄 알았던 신씨가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신씨의 눈동자는 짐승의 그것처럼 형형하게 빛났다. 그 옹기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다. 억지로 열려 했다가는 안에 든 복이 독으로 변해 너희의 살을 녹일 것이다. 월선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니고. 어머님, 저는 그저 먼지가 안 닿기에 닦아드리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지만 공포에 질린 월선의 입에서는 횡설수설이 쏟아져 나왔다. 신씨는 몸을 일으켜 앉아 혀를 찼다. 내 마음속에 도둑놈이 들어앉았구나. 그 도둑놈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옹기는 영영 내 차지가 되지 않을 게다. 신씨는 월선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곁에 앉혔다. 내 다리가 시리구나. 밤새 주물러라. 내 손의 온기로 내 뼈마디에 냉기를 녹여다오. 그것이 네가 지은 죄를 씻는 길이다. 월선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밤새 신씨의 다리를 주물러야 했다. 졸음이 쏟아지고 팔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신씨의 감시하에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월선은 외탄 눈으로 부엌에 나왔다. 장수는 아내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지만 내심 고소해했다. 경쟁자가 실수를 했으니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 여겼다. 장수는 어머니에게 더욱 극진하게 대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목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개울가에 물을 데워놓았습니다. 장수는 어머니를 업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늙고 병든 어머니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마치 빈 껍데기를 업은 듯한 느낌에 장수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이렇게 가벼우셨던가? 내가 밥을 굶긴 탓인가? 장수는 어머니를 큰 고무통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끼얹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와 축 늘어난 뱃가죽을 보자. 장수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다. 신씨는 아들의 손길을 묵묵히 받아내며 눈을 감았다. 아들의 거친 손이 등을 문지를 때마다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비록 탐욕에서 비롯된 효도일지라도 자식의 체온이 닿는다는 것은 어미에게 큰 위로였다. 장수야, 신씨가 나직이 불렀다. 예, 어머니, 내가 죽거든 이 용기를 네가 갖거라.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거라. 신씨의 말에 장수의 귀가 번쩍 뜨였다. 드디어 어머니가 마음을 정하신 것인가. 기쁨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다. 아내와 짜고 치는 고스톱 안에서 어머니만 홀로 진심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만수무강하셔야죠. 장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진심 섞인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계산된 아부가 아니라 순간적인 연민의 발로였다. 신씨는 아들의 등 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아들의 마음에 아직 인간의 심장이 남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 고맙구나. 내 등이 참 따뜻하구나. 목욕을 마치고 장수가 어머니를 업고 방으로 들어올 때 월선이 질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신씨는 월선을 보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라, 오늘은 네가 밥을 짓지 말고 장수가 짓거라. 내 손맛에는 도끼가 서려 있어 입맛이 쓰다. 월선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장수는 의기양양하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장수가 서툰 솜씨로 밥을 짓는 동안 신씨는 월선을 불러 앉혔다. 너는 억울하냐? 신씨의 물음에 월선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내 눈에 도끼가 가득하다. 하지만 잘 듣거라. 재물은 사람을 따르는 법이지. 사람이 재물을 쫓으면 재물은 도망가는 법이다. 네가 진정으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고 싶다면 마음의 그릇부터 키워라. 신씨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쌈지 하나를 꺼내 월선에게 쥐어주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소고기를 끊어오너라. 오늘 저녁에는 고깃국을 먹고 싶구나. 월선은 쌈지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묵직한 돈이었다. 노인네가 돈이 어디서 났지? 정말 옹기 안에 금송아지라도 있는 건가? 월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시장으로 달려가며 다짐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옹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날 저녁, 밥상에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소고기 국이 올라왔다.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신씨가 갑자기 기침을 토해냈다. 쿨럭, 쿨럭.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 신씨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튀어 밥상 위를 적셨다. 어머님 장수와 월선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신씨는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때가 되었구나. 신씨는 힘없는 손가락으로 구석에 있는 옹기를 가리켰다. 내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너희 둘은 지금부터 내 곁을 지키거라. 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 옹기의 주인이 결정될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장수와 월선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옹기를 차지할 날이 왔다는 기쁨보다는 닥쳐온 죽음의 그림자가 주는 공포가 더 컸다. 신씨는 자리에 눕혀졌고 장수와 월선은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신씨의 숨소리는 톱질하듯 거칠었고 방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위중한 순간에도 두 사람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장수는 어머니의 피 묻은 입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닌 진짜 아픔이었다. 반면 월선은 신씨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유언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를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장수야. 신씨가 가늘게 눈을 뜨고 아들을 불렀다.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장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 철을 미워하지 마라. 다 못난 애미 탓이다. 신씨의 의외의 말에 월선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싸주는 말이라니. 월선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며느라. 이번에는 월선을 불렀다. 예, 어머님. 월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너는 참으로 손재주가 좋은 아이다. 그 재주를 덕을 쌓는 데 썼더라면 천하를 얻었을 것을. 신씨의 말은 칭찬인지 꾸중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월선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신씨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다. 신씨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지핀형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 아가, 같이 가자. 할미랑 같이. 그녀의 중얼거림은 점점 잦아들었고 장수와 월선은 마른 침을 삼키며 최후의 순간을 기다렸다. 과연 옹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으며 어머니는 누구에게 그 열쇠를 건네줄 것인가. 탐욕과 효심, 거짓과 진실이 뒤섞인 기묘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신씨의 감긴 눈꼬리를 타고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그것은 자식들을 시험해야만 했던 어미의 마지막 참회의 눈물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적막했다. 신 씨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자 장수가 얼른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감싸 쥐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장수, 여기 있어요. 장수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신 씨는 흐릿한 눈동자로 아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응시하더니 입술을 달싹여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방 안에 있는 옹기는 가짜다. 그 한마디에 월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슬픔에 잠겨있던 장수조차 귀를 의심하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예, 가짜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너희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진짜 보물은 뒤뜰 감나무, 그 늙은 감나무 아래에 묻혀있다. 내가 평생을 모은 진짜 내 피와 살이 그곳에 있다. 말을 마친 신 씨는 기력이 다한 듯 고개를 베개에 떨구었다. 월선은 순간적으로 장수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빛이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방금 전까지 죽음을 앞둔 시어머니 앞에서 보였던 일말의 연민은 진짜 보물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여보, 들었어요. 감나무 아래래요. 지금 당장 가봐요. 월선이 속삭였다. 장수는 기가 찼다. 이 사람아. 지금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임종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신씨가 다시 손을 들어 문 쪽을 가리켰다. 가거라. 가서 찾아오너라. 내 눈이 감기기 전에. 너희가 그 보물을 찾는 꼴을 봐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어서. 어머니의 재촉은 간절했다. 그것은 마치 유언과도 같았다. 월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장수는 갈등했다. 죽어가는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이 도리였으나 어머니가 저토록 원하시니 거역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짜 보물에 대한 호기심이 꿈틀거렸다. 어머니,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수는 결국 어머니의 손을 놓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홀로 남겨진 신 씨는 텅 빈 방 안에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래. 가서 보아라. 너희가 무엇을 묻어두고 살았는지.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전처럼 비는 오지 않았지만 눅눅한 습기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장수가 헛간에서 삽과 때미를 챙겨 뒤뜰로 달려갔을 때 월선은 이미 감나무 밑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여보 빨리요. 여기 흙이 부드러워요. 분명 여기에 뭔가가 있어요. 월선의 목소리는 광기로 들떠 있었다. 장수는 말없이 삽을 땅에 박았다. 푹, 푹. 젖은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부부는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미친 듯이 땅을 팠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흙 속에 묻혀있을 금은 보화가 눈앞에 아른거려 팔에 고통조차 있게 만들었다. 걸렸다. 장수의 삽 끝에 둔탁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조심해요. 깨지면 안 돼요. 월선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드러난 것은 어른 허리춤만한 거대한 독이었다. 방 안에 있던 옹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육중했다. 세상에, 이 큰 독에 금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월선은 환희에 차서 소리쳤다.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독을 구덩이 밖으로 끌어올렸다. 독은 장정 둘이 들기에도 버거울 만큼 무거웠다. 이 무게 좀 봐. 이건 분명 금괴야. 금괴 장수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끙끙대며 독을 마루 위로 옮겼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는 가운데 흙투성이가 된 두 부부는 독 앞에 마주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월선이 떨리는 손으로 독의 뚜껑을 잡았다. 엽니다. 정말 열어요. 장수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드르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도간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희끄무레하게 빛나는 둥글고 딱딱한 것들. 월선이 급하게 손을 집어넣어 한 줌 쥐어 꺼냈다. 그리고 달빛에 비추어 본 순간 그녀의 입에서 탄식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게 뭐야? 돌멩이잖아. 그것은 강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약돌이었다. 도간에는 쌀이나 돈 대신 차가운 강돌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장수는 믿을 수 없어 독을 엎으려 했다. 아니야. 밑에 깔려 있을 거야. 돌 밑에 숨겨두셨을 거라고. 그가 독을 기울이자 와르르 쏟아져 나온 것은 수천 개의 돌멩이뿐이었다. 마루 위를 가득 메운 회색빛 돌무더기 위로 종이 뭉치 하나가 툭 떨어졌다. 월선은 허탈감에 주저앉아 멍하니 돌멩이들을 바라보았고 장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서툰 솜씨로 쓴 편지였다. 먹물이 번지고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달빛 아래에서 그 내용은 선명하게 장수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내 아들 장수야. 그리고 며느라가 보아라. 편지의 첫 줄을 읽자마자 장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희가 이 독을 열었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너희는 이 안에 금덩이라도 들어있길 바랐겠지. 하지만 이 독에 담긴 것은 내 평생의 눈물이다. 너희가 나에게 준 서러움과 아픔을 내가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속으로 삼킬 때마다 강가에 나가 돌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장수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다. 장수야, 네가 장가들고 처음으로 내 생일상을 잊어버린 날, 나는 빈 밥상을 앞에 두고 돌 하나를 담았다. 네 처가 나에게 냄새나는 늙은이라고 구박하며 내 이불을 마당에 던져버린 날, 나는 추위에 떨며 돌 5개를 담았다. 네가 안에 눈치가 보여 내가 아픈데도 모른 척하고 방문을 닫아버린 날, 나는 밤새 울며 돌 10개를 담았다. 배가 고파 부엌을 기웃거리다 며느라가 숨겨둔 누룽지를 훔쳐 먹다 들켰을 때, 너희가 나를 도둑 취급하며 쳐다보던 그 눈빛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려 돌 20개를 담았다. 장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난도질했다. 수천 개의 돌멩이. 그것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어머니가 홀로 삼켜온 피눈물의 무게였다. 그 무거운 독을 낑낑대며 옮기면서 기뻐했던 자신의 모습이 짐승보다 못하게 느껴졌다. 옆에서 넋을 놓고 있던 월선도 편지 내용을 곁눈질로 읽고는 입을 틀어막았다. 아, 어머니. 월선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들이 쫓던 보물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증거였던 것이다. 나는 이 돌들을 모으며 생각했다. 언젠가 이 돌들이 가득 차면 내 명이 다하겠구나. 너희가 이 돌의 무게만큼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나는 죽어서도 여한이 없겠다. 이 돌들은 너희가 나에게 준 빚이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이다. 부디 이 돌들을 보며 깨달아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효도는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한 번, 말 한마디로 하는 것임을. 으악. 장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마루바닥에 머리를 부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돌무더기 위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차가운 돌멩이가 볼에 닿는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식어버린 손길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월선 역시 바닥을 기며 오열했다. 어머님, 용서하세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사람 도리를 잊었습니다. 두 부부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쏟아진 돌멩이들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책감의 무게이자 뒤늦게 깨달은 효심의 뼈저린 교훈이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수와 월선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며 안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방문을 열자 신씨가 침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문 쪽으로 기어 나오려 했던 모양이었다. 장수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아 올렸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신 씨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미세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가늘게 눈을 뜨고 눈물 범벅이 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으려는 깊고 고요한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보았느냐? 신 씨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했다. 예,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 불효자를 죽여주십시오. 제발 가지 마세요. 어머니. 장수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신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장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장수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울지 마라. 이제야 내 아들 장수가 돌아왔구나. 내 며느리 월선이도 이제야 사람 눈을 가졌구나. 월선이 신 씨의 다리를 붙잡고 빌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신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었다. 자식들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고 벼랑 끝까지 몰아세워야만 했던 어미의 고단한 삶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의 안도감이었다. 그 돌들을 버리지 마라. 그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너희끼리 우애 있게 따뜻하게 살거라. 그게 내 소원이다. 신 씨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수와 월선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다. 그러나 신 씨의 얼굴은 편안했다. 평생을 짓눌러왔던 삶의 무게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모두 내려놓은 듯 그녀는 깊고 긴 잠에 빠져들었다. 방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껍데기뿐인 가식과 탐욕이 걷어지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마루에 쏟아진 수천 개의 돌멩이들은 그날 밤의 증인이 되어 달빛 아래에서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 장수와 월선은 밤새 어머니의 시신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거짓된 연기가 아니었다. 뼈를 깎는 아픔과 후회 속에서 흘러나오는 인간 본연의 맑은 샘물이었다.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첫날 밤과는 달리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롭게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장순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수천 개의 돌멩이가 그들의 죄를 고발하듯 흩어져 있었다. 장수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다. 차갑게 굳어버린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맹세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돌멩이들을 평생의 스승으로 삼겠노라고,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지 않겠노라고. 비록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월선 또한 머리를 깎고 소복을 입은 채 마당으로 나갔다. 그녀는 흩어진 돌멩이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다시 독에 담기 시작했다. 돌 하나에 잘못했습니다. 돌 둘에 용서하세요.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참회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독이 다시 채워질 때쯤 월선의 얼굴에 서려있던 도끼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깊은 슬픔과 성숙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수의 집 대들보가 무너질 듯한 통곡 소리는 새벽을 넘어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영혼을 쥐어짜는 처절한 참회록이었다. 장수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놓으면 영영 사라질까 두려워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은 죄를 씻을 기회는 주셔야지요.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한 번 제대로 봐드리지 못한 이 불효자는 어찌 살라고 가십니까? 장수의 눈물은 어머니의 마른 손등 위로 뚝뚝 떨어져 검버섯 핀 피부를 적셨다. 월선 또한 머리를 풀고 죄인처럼 마당에 엎드려 자신이 파내었던 그 돌무더기에 이마를 돋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 제발 눈을 뜨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천벌을 받아야 하려는 저인데 왜 어머님이 가십니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 며느리의 등살에 시어머니가 고생한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저토록 절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니 그 진심이 하늘에 닿을 듯했다. 그때 장수의 뇌리에 문득 어릴 적 서당 훈장님께 들었던 옛 이야기가 스쳤다. 위독한 부모를 위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여 살려냈다는 효자의 이야기. 장수는 주저없이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약지 손가락을 그었다. 붉은 선혈이 솟구치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입을 벌리고 피를 흘려 넣었다. 어머니, 제 피를 받으시고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돌아오십시오. 비릿한 혈향이 방안을 채우고 장수의 간절한 염원이 공기를 진동시켰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남편의 손을 감쌌지만 장수는 뿌리치고 계속해서 피를 먹였다. 그것은 광기 어린 집착이 아닌 생명을 맞바꾸어서라도 어머니를 살리고픈 숭고한 효심이었다. 하늘도 그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 멈춘 듯했던 신씨의 목을 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장수와 월선의 귀에 천둥보다 더 크게 들렸다. 어머니. 장수가 귀를 갖다 대자 미약하게나마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갑게 굳어가던 손끝에도 기적처럼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신씨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흐릿한 시야 속에 피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들어왔다. 장수야. 왜? 피를. 신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장수는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어머니, 살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선도 방으로 기어들어와 신씨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신씨는 자식들의 뜨거운 눈물과 피로 인해 이승의 끈을 다시 붙잡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도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장수의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신씨는 며칠간의 요양 끝에 기력을 회복했다. 죽다 살아난 어머니를 대하는 두 부부의 태도는 예전의 가식적인 연극과는 차원이 달랐다. 안방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은 언제나 신씨의 차지였고 밥상에는 항상 제일 먼저 뜬 밥과 가장 부드러운 반찬이 올랐다. 월서는 매일 아침 신씨의 새순물을 데워 바치고 머리를 빗겨주며 정담을 나누었다. 어머님, 오늘은 날이 좋네요. 머리 곱게 빗고 마루에 앉아 햇볕 좀 쬐세요. 월선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시가 아닌 진심 어린 공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예전의 표독스러운 눈매는 사라지고 온화하고 넉넉한 맏며느리의 풍모가 배어나왔다. 장수 또한 변했다. 그는 장사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왔다. 술주정이나 헛된 욕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그는 틈만 나면 어머니를 지게에 태우거나 등에 업고 마을 구경을 시켜드렸다. 어머니, 저기 개울가에 버들강아지가 피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장수의 등에 업힌 신씨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참 곱구나. 내 아들 등판이 넓고 따뜻해서 꽃 구경이 더 즐겁구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저 집안을 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효자 집안이 다 되었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옹기였다. 월서는 뒤뜰에서 파낸 그 거대한 옹기를 깨뜨려버리는 대신 깨끗이 씻어 안방 한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다. 그리고 옹기 안에 가득했던 그 수천 개의 돌멩이들도 하나하나 닦아서 다시 채워 넣었다. 그 옹기는 이제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이 집안의 가훈자쿤이자 성물성우이 되었다. 월서는 아침 저녁으로 그 옹기를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때때로 나태한 마음이 들거나 욕심이 생길 때면 그녀는 옹기 뚜껑을 열어 돌멩이를 어루만졌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전해질 때마다
시어머니가 흘렸던 피눈물의 무게가 되살아나 그녀의 마음을 정화해 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화목한 기운이 감도니 재물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장수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고 월선의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에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경사는 월선의 택이었다.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던 아이가 들어선 것이다. 신 씨는 불러오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조상님이 도우셨구나.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으니 하늘이 귀한 생명을 점지해 주신 게야. 10달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던 날, 신 씨는 예전에 만들었던 그 지핀형을 조용히 아궁이에 태워보냈다. 이제 진짜 손주가 왔으니 너도 편안히 가거라. 그동안 고마웠다.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지핀형을 보며 신 씨는 지난날의 아픔도 함께 떠나보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신 씨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신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 손자는 무럭무럭 자라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신 씨는 손자에게 항상 옹기 속의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어 보여주며 가르쳤다. 이 돌은 참회의 돌이고 저 돌은 용서의 돌이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인 법이다. 어린 손자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눈망울을 반짝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수와 월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마루에 앉아 신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도 미련도 없는 지극히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식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가정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장수와 월선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슬퍼했지만 10년 전에 그 처절했던 통곡과는 달랐다. 그것은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깊고 정제된 슬픔이었다. 그들은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그 옆에 작은 비석 대신 옹기 속에 들어있던 돌멩이 하나를 묻었다. 신 씨가 떠난 후에도 장수의 집은 오랫동안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효자 옹기라 불리게 된 그 항아리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불효하는 자식들을 꾸짖고 경계하는 교훈이 되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황금은 쓰면 없어지지만 어머니의 눈물로 빚은 교훈은 천년을 간다. 장수와 월선은 늙어서도 그 옹기를 보물처럼 아끼며 자손들에게 효의 정신을 물려주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어머니가 파묻었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자식들의 썩어빠진 마음이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어난 것은 진정한 사랑과 효심이라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 꽃향기는 옹기 속에 영원히 담겨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비추었다.